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지 중 가장 동쪽은 독도이며 반대인 서쪽은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면적은 여의도의 6배 정도로 상당히 큰 섬에 속하며 그 아래로 대청도와 소청도가 위치합니다. 좀 더 동쪽으로 연평도와 우도가 있는데 이 5개의 섬들을 서해 5도라 부르며 우리 군은 이들 5개의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병 유도단과 연평부대 등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실질적 지배지인 서해 5도를 두고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검은 속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서해 5도를 북한이나 자신들의 지배하에 둔다면 중국은 서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해상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의 이런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서해 5도의 창간에 유도 무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북한이 왜 서해 5도에 집착하는 이유와 우리가 취한 조치들로 그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서해 5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1. 분쟁의 강도를 조절 가능. 2. 주변 바다 통제 가능. 육지와 분리되어 있어 분쟁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주변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서해 5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인근의 바다가 북한 영토에 인접했음에도 북한의 함대와 어선이 접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해 수출품 무기 없는 북한에게 바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중국 어선의 어업권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서해 5도를 확보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서해 5도에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분명 서해 5도와 인도 영해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도발은 또 다른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해 5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우리 국민의 거주지가 공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에 대응해야 할 서해 5도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에 대한 대대적인 전력 강화가 이뤄지게 됐으며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휘권을 가진 서북도 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백령도의 해명 유교단과 연평도의 연평부대를 배속시켰습니다. 이후 훈련 중 습격 등의 일부 고장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못했던 K9의 배치 수량을 크게 늘리고 코브라 공격 헬기, 고룡 등의 전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구양대 보병 레이더 대신 아서 K 등 신형 장비를 도입했으며 이후 PPQ-74K와 같은 국산 신형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서북도서 자체의 방위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군은 전시 서부전선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서북도서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기압이 상당수를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공군 역시 동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구매하여 황해 지역 북한군에 대한 타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행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서해 5도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서해 5도의 전력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북한은 서해 5도를 상대로 한 여러 전력을 배치해 보았는데요. 황해도 해안가의 여러 섬과 절벽지대에 여러 포대를 설치해 한국군을 타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백령도로부터 불과 30여 분 떨어진 고암포 해군 기지를 신설하고 공기부양정을 배치해 기습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상황에서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한 상륙훈련이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전력 증강으로 인해 한국이 새롭게 배치한 전력들로도 북한군의 상륙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서해 5도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으로는 30분 내외의 거리로 짧은 이동 거리로 인해 상륙이 허용되는 순간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군이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파치 공격 헬기가 실전 배치됐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비공 지대함, 유도로켓 등이 배치되며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력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북한군의 공세 전략은 힘을 못 쓰게 되는데요. 현재 북한이 가진 전력으로는 우리의 방어를 돌파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을 통해 한국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군 전력이 증강되자 이제는 한국군의 역습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에게 위협적인 무기는 아파치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무기 비공과 현금 역시 북한의 전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평도 배치된 스파이크 N-로스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25km의 사거리를 가진 강력한 장비지만 그 수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싼 가격도 한몫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스파이크는 발당 수억 원에 이르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수의 공기부양정이 상륙 직전에 모두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스파이크보다는 사거리가 짧지만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항공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F-1K 항공 대전차 미사일은 미국의 제블린과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의 장점을 합쳐 만든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후 유도할 필요가 없어 발사 후의 사수가 적이 반격을 피해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적이 장갑이 두꺼운 전면이 아니라 얇은 상부를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을 탑재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2.5km라는 비교적 짧은 사거리를 가졌으나 보병에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정확한 무기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강력한 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병의 도수로 운반하기 때문에 은닉이 쉽고 다양한 지형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스파이크 앤 로스 같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위치에서도 적을 제압 가능. 또한 비공 유도형 로켓은 LIG 넥스1이 개발한 저가형 육도 로켓인 로거 사업으로 탄생한 무기입니다. 현재 유도가 가능한 18연장 포드 2개에 탑재된 구경 70mm의 로켓인데요. 로기르의 개발은 2000년 알카에다가 자살보트를 이용해 정박 중이던 미군 콜호를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연구를 추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북도서의 방어 방법을 고려하던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며 공동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돌연 미국이 사업에 철수하며 사업이 폐기되는 듯 했으나 결국 우리 단독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서해 5도 지역을 우리 군이 완벽히 사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가의 유도 무기를 비처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북의 공기부양정과 반잠수정에 대한 급상승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공의 배치가 끝나고 이를 보완할 감시 장비가 완비되면 북의 공기부양정 위협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해를 강화하자 북한보다 더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서북도서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국가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에게 서해 5도는 눈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산둥반도까지의 거리가 180km이며 백령도에서 북중국 국경까지의 거리가 200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시 평양 이남의 난포항과 평양 이북의 순안국제공항 등을 통해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의 출발점은 산둥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직선거리가 백령도로부터 100km 이내에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우리 군이 백령도의 사거리 100km 이상 혹은 200km 정도에 대한 무기체계를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은 급변 사태에서 북한에 개입할 방법을 상실. 게다가 산둥반도 이북의 함대가 백령도 이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차단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서북도서의 방위력이 증가할수록 중국에 대한 반도 군사 전략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해군 전력을 직발하는 것도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수행하고 있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A2, A2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조음속 미사일과 대함탄도 유도탄으로 미국의 항모전단이 동중국대와 서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자국 영해에서 중국 해군이 활동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미국에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영토와 기술을 가졌으니 중국으로서는 악몽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항모사일 개발 과정에서 뛰어난 탄도탄 유도 능력을 입증했으며 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개발을 천명한 기술 강국입니다. 중국의 A2, AD보다 더 정밀하고 치명적인 방어 체계가 서해 5도를 비롯한 우리 부서 전체에 배치된다면 중국 해군의 상당수는 항구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며 한국이 이미 개발하거나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미사일 플랫폼을 동시에 배치한다면 중국의 서해를 통한 해상 진출은 사전에 차단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동화력함, 세종대왕급 배치 기축함, 부산함 창호급 잠수함, KF-X 등도 추가적으로 배치 예정이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심혈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함 창호급과 KF-X에 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될 경우 그 치명성은 극대화되는데요. 부산함 창호급 잠수함은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전혀 탐지할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또 KF-X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발표한 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과 북한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서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 체계 때문에 더욱 곤란한 입장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 무기 체계는 비공을 이용해 우리 해안 방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이스라엘 엘비사의 활세다 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용한 이 체계는 활세다 연장 로켓의 다목적 운용 시스템을 해상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상형의 경우 122mm부터 370mm까지 여러 구경의 정밀 유도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사거리 35km에서 300km까지 용도에 맞게 무장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공보다 여러 영역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다용도 체계인데요. 활스에 쓰이는 에큘러 체계와 우리 비공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접목한다면 다른 유도 무기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통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던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지 중